베를린의 한 기술 컨설팅 기업 팀장이 중국과 한국의 기술력을 비교, 분석하며 벌어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국이 화려한 중국 기술에 현혹되어 한국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한 후 도시 곳곳에서 심각한 오작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한글 기반 기술을 선택하면서 세계 기술 판도가 바뀌게 됩니다. 한 중국인이 주도한 중국의 화려한 마케팅과 데이터 조작이 밝혀지는 가운데 유럽의 한 전문가가 던진 메시지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는 항상 조용한 법이다. 이 말 한마디가 전하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베를린의 회색빛 하늘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엘레나 마이어스라고 합니다. 베를린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 컨설팅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유럽 도시들의 스마트 기술 도입 프로젝트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메일함을 확인하던 순간 하나의 뉴스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스마트시티 구축 위해 중국 기업과 대규모 계약 체결. 흥미롭네요. 아시아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스마트시티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태국은 방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파트너로 중국을 선택했군요.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 태국 정부는 중국의 문자 AI 인프라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것이라는 대단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까지 했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론 중국의 기술력은 무시할 수 없지만 세계 표준이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느낌이었어요. 아시아 시장에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기술 강국들도 있는데 말이죠. 특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각국의 언어 체계와 문화적 특성이 기술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태국의 발표가 있은 후 유럽 내 여러 기술 기업들도 아시아 파트너를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어요.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언어 인식과 도시 인프라 시스템 구축에 최적화된 기술을 보유한 아시아 기업들을 물색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아시아 지역 담당자로부터 중국의 기술성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린차오라는 중국인 영업총괄이 직접 보내온 자료였어요. 그녀의 이메일에는 유럽도 곧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수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문해력 기반 시스템의 효율성 지표와 실제 에러율 사이에 미묘한 불일치가 있었죠. 공학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항상 숫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데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보고서의 몇몇 수치들은 너무 완벽해 보였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조정된 듯한 느낌이었죠. 특히 문자 인식 시스템의 처리 속도와 정확도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로 구성된 복잡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복잡성이 AI 처리 과정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다니 이상했어요. 린차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죠. 그녀의 답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추가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 이전보다 더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본질적인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 출신인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짜 기술은 소리 없이 작동한다. 아버지는 항상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실제 성능을 중시하셨죠. 저도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았습니다. 화려한 수식어구보다 실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진실을 더 신뢰하는 성향이었어요.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기술 보고서들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의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비교 분석을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보고서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화려한 수사나 과장된 표현 없이 오직 숫자와 결과만을 담백하게 제시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보고서는 특히 음성 인식과 텍스트 처리 부분에서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홍보하거나 강조하지 않았어요. 단지 결과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언어학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언어 체계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국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책들 중에서 세계 문자 체계에 관한 책을 찾아보았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 소리와 글자의 직관적인 연결성이 매우 체계적이었죠. 이런 구조적 특성이 AI 자연어 처리에 최적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한국의 음성 인식, 자판 입력 속도, 문해력 기반 AI 처리 속도 등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한글이 가진 과학성과 의문 체계가 AI 자연어 처리에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에 대해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인데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중국의 린차오가 끊임없이 이메일과 전화로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동안 한국 측은 그저 질문에 답변하는 정도의 소통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그들의 기술이 스스로를 증명할 것이라고 믿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보고서의 숫자들에 대한 의심은 커져갔고 반대로 한국 기술에 대한 신뢰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은 대개 틀리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유럽기술협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가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아시아 각국 기업들이 참가해 자국의 기술력을 소개하는 자리였죠. 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행사에 참석했어요. 중국, 한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기술팀들이 부스를 마련했고 열띤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린차오의 발표는 화려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펼쳐진 그래프와 수치들은 분명 시선을 사로잡았죠. 그녀는 중국어 기반의 AI 시스템이 어떻게 세계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발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한글은 단지 오래된 문자일 뿐입니다. 복잡한 한자에 비해 너무 단순하죠.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현대 AI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부스 쪽을 바라보니 담당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들의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죠. 린차오의 발표가 끝나고 한국팀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투박하지만 솔직했어요. 화려한 수서 없이 오직 데이터와 실제 구현 사례만을 보여주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와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는지를 증명하는 시연이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한국팀의 부스를 찾았습니다. 린차오의 비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담당자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소란이 아닌 성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 역시 항상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했으니까요. 이날 이후로 정말 괜찮은 기술은 소란스럽지 않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확신은 곧 현실로 증명될 예정이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유럽 내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태국의 사례를 따라 여러 도시들이 중국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적극적인 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 했어요. 저희 회사에도 중국 기술 검토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논의하던 중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국 현지 협력사에서 보낸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방콕 도심 교통 시스템 완전 마비. 중국 기술 기반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 다운. 놀라운 소식이었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방콕 전역의 교통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공공정보 단말기들도 오작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번역 오류였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안내 시스템이 엉뚱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가중시켰죠. 어떻게 된 거죠? 협력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문자 인식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특히 태국어와 영어 사이의 번역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떠올랐어요. 중국이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다국어 처리 시스템의 효율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수치 뒤에 숨겨진 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린 차오도 급히 방콕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일시적인 시스템 오류일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교육 플랫폼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이 뒤섞이거나 아예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공공문자 해석기도 고장나 정부 문서 처리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상황이 악화될수록 린 차오의 태도는 더욱 방어적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태국 측의 운영 미숙을 탓했고 심지어 현지 인프라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죠. 마침내 태국 국영방송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었어요. 이전에 태국은 일부 시스템의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과의 계약으로 모두 교체한 상태였습니다. 이 발언은 태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죠. 상황을 지켜보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태국 사태는 유럽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스마트 시티 기술 도입을 검토하던 여러 도시들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먼저 회사 내 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임원들도 태국의 사례를 보고 신중해진 상태였죠. 저는 한국 기업들과 1대1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공식적인 세미나나 대규모 행사 대신 실질적인 기술 검증에 초점을 맞춘 자리였어요. 첫 번째 미팅은 베를린 오피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연구진은 소박한 노트북 하나로 모든 시연을 준비했어요. 화려한 장비나 대형 스크린 없이도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충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한글 기반의 자연어 인터페이스는 모든 참석자의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양한 언어 간 실시간 번역, 음성 인식의 정확도, 텍스트 처리 속도 모두 탁월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과정이 로컬 서버에서 처리된다는 점이었죠. 클라우드 의존도가 낮아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한글의 어떤 특성이 이런 효율성을 가능하게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연구원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의 관계가 체계적이고 직관적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이런 구조적 특성이 AI 학습과 처리 과정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설명은 제 어머니가 언어학자로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과 일치했어요. 문자 체계의 구조적 특성이 사고방식과 정보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최첨단 기술에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참석했던 유럽 의사결정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독일,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의 대표들은 모두 한국 기술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실질적인 성능과 안정성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이죠.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나라가 공동으로 한국어 구조 기반 기술을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는 유럽 스마트 시티 시장에서 큰 전환점이 될 소식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결정은 중국 측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린 차오에게는 더욱 그랬죠. 그녀는 즉시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각 도시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배포했어요.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태국의 사례가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었고 한국 기술의 실질적인 성능이 이미 검증된 상태였죠. 더구나 린 차오의 보고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 보고서와 새 보고서를 면밀히 비교했어요. 수치들이 일관성 없이 변경되어 있었고 일부 그래프는 명백히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유럽기업협의회에 공식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의혹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곧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린차오는 설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회의장에서 린차오는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녀는 단순한 계산 오류라고 변명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결국 유럽기업협의회는 그녀를 공식 제명하기로 결정했어요. 신뢰도가 무너진 중국 기술은 유럽 시장에서 급격히 입지를 잃어갔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행보를 이어갔어요. 그들은 유럽 각국과 차분히 기술 협약을 체결해 나갔습니다. 화려한 홍보 없이도 실력만으로 인정받는 모습이었죠. 저는 이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팀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실패를 비웃거나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오직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했죠. 저는 이런 모습에서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를 보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한국 측과 더 자주 소통하게 됐어요. 그들과 대화할수록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언어학자였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문자와 사고방식의 연관성이 늘 저를 매료시켰거든요. 한국 팀장은 제게 작은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영문 책자였어요. 그 안에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철학과 원리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문자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사고의 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의회에서 최종 기술 도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소란스러운 기술을 선택했었고 그 대가는 고장이었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조용하지만 완벽했던 해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기반 시스템이 유럽 공공 시스템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이 첫 번째 테스트 도시로 선정되었죠. 저는 직접 프로젝트 감독을 맡아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초기 결과는 놀라웠어요. 공공 안내 시스템의 오류율이 이전 대비 78% 감소했고 다국어 지원 정확도는 91%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스템 안정성이었어요. 이전 시스템은 트래픽이 많아지면 자주 다운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한국 기술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지 엔지니어들도 놀라워했죠. 이런 안정성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한국 측 책임자의 설명은 간단했습니다. 언어 처리 알고리즘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줄여주기 때문이죠. 베를린의 성공적인 테스트 이후 다른 도시들도 빠르게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헬싱키, 암스테르담, 스톡홀름 등 주요 도시들이 차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죠. 중국 측은 이에 대응하여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신뢰도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태국의 실패 사례와 유럽에서의 데이터 조작 의혹은 깊은 불신을 심어놓았죠. 린차오는 더 이상 유럽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할 기회를 얻었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거리 곳곳에 스마트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죠. 그러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과정과 철학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특히 한글 창제의 목적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술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는 철학이 그 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작업 환경도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 소음 없이 집중하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린차오가 이끌던 중국 팀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다시 한번 진짜 기술은 소리 없이 작동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한국 방문을 마치고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유럽기술협회에서 특별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주제는 스마트 시티 기술의 미래였어요. 강연을 준비하며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정리했습니다.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컨퍼런스 홀은
유럽 각국에서 온 기술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이번 프로젝트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슬라이드 없이 오직 사실과 교훈에 집중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숫자와 그래프, 멋진 프레젠테이션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일까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국의 사례부터 유럽의 성공적인 전환까지 이번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특히 데이터의 중요성과 표면적 성과가 아닌 실질적 효용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접근법은 화려했지만 내실이 부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죠.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가 현대 기술과 만나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청중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들 역시 이 프로젝트의 변화를 지켜봐 왔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 기술에서 한국 기술로 전환한 도시들의 담당자들은 더욱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강연 말미에 저는 서울 방문 중 찍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국립한글박물관에 전시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사진이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며 남긴 철학이 오늘날 최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죠.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항상 조용한 법입니다. 기술의 본질은 소란스러운 선전이 아닌 조용하지만 확실한 가치 전달에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으로 강연을 마무리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노르웨이 공무원이 물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문화적 특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적 우수성 때문일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화에는 겸손함과 완벽주의가 공존해요. 화려한 홍보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죠. 그리고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는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 경력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얼마 후 저는 유럽 아시아 기술 협력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린차오와의 경쟁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새로운 협력의 길로 이어졌습니다. 가끔 태국 사태가 발생했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만약 그때 의심을 품지 않았다면, 만약 보고서의 숫자들을 그대로 믿었다면 유럽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지 모릅니다. 작은 의문에서 시작된 탐구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엔지니어였던 아버지와 언어학자였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저는 그들에게서 물려받은 통찰력으로 진실을 발견했고 그 진실은 결국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꾸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베를린 사무실 책상에 작은 한글 액자를 두고 있습니다. 거짓은 소란스럽고 진실은 조용했다라는 문구가 한글과 독일어로 쓰여 있어요. 매일 아침 이 문구를 보며 진정한 가치는 과장된 말이 아닌 조용한 실천에서 온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세계 방산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예상치 못한 위기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충격적인 건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한 유명 국방 전문가는 놀라운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스펜서입니다. 미국 국방부 소속 전략 분석관이죠. 하버드에서 국제안보와 전략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국방부에서 아시아 지역 안보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최신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로버트 스틸, 우리 부서의 국방부 부차관이었죠. 로버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로버트는 손에 들고 있던 빨간색 표지의 보고서를 흔들며 저를 불렀습니다. 국방부에서 빨간색 표지는 최우선 순위를 의미하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러시아의 새로운 동향, 중국의 군사훈련, 아니면 북대서양 해역에서의 긴급 상황인가요? 저는 급히 컴퓨터를 잠그고 로버트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죠. 저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로버트가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표지의 보고서를 제 앞에 펼쳤습니다. 한국 방위산업 성장과 세계 시장 영향력 분석. 그 제목을 읽자마자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라니, 정말 한국, 그 삼성 휴대폰과 현대 자동차나 만드는 작은 나라 말입니까? 저는 무의식적으로 비웃는 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무슨 군사 강국이 됐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보호국에 불과했어요. 지도에서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반도 국가죠. 경제적으로 몇 가지 전자제품이나 만들어 성공했을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군대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관심 밖의 나라였죠. 북한과 대치 중이라 군대는 있지만 그건 미국이 주는 무기로 겨우 버티는 수준이 아닌가요? 게다가 한국 군대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주한미군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 잡아먹힐 나라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보여주다니 정말 우스웠습니다. 방산 강국이라는 농담도 심합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제 반응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음 페이지를 넘기라는 제스처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우리의 주요 동맹국들을 크게 앞질렀다는 사실을 그래프와 수치들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무기 구매국인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고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인데요. 반면 한국은 그저 분단국가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맞서 방어적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운 말은 이 다음에 나왔습니다. 로버트는 잠시 생각하더니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으로 가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라고요? 제가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에요. 다른 분석관을 보내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로버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동아시아 전문가가 아니야. 우리에게는 방산 기술과 세계 시장 동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네. 그건 바로 자네야. 저는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로버트가 제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지시야. 국방부 장관님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네. 자네의 보고서는 바로 그분의 책상에 올라갈 거야. 이건 자네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제 거절은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은 물론 향후 커리어에도 악영향을 줄 게 분명했습니다. 솔직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였어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선 곳이었고 특히 한국은 그저 TV에서나 보는 이국적인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임무였죠. 제 목소리는 굳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로버트는 만족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엎을 만한 사건이 일어날 거란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죠. 처음에는 그저 웃음거리를 찾는 심정이었습니다. 아마 과장된 보도자료나 허황된 선전 정도가 나오겠지 생각했어요.
어쩌면 미국이 준 무기를 살짝 개조해서 자국산인 척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믿기 힘든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세계 방산 수출국 순위에서 한국이 4위, 우리 미국은 1위, 그 뒤를 러시아, 프랑스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봤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것은 K9 자주포였습니다. 이 자주포가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고요. 그것도 우리 미국의 동맹국들이 우리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나 다음 검색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KF-21 전투기,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라고 합니다. 경공격기도 아니고 정교한 전투기를, 그것도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 그리고 현무 미사일 시리즈, 한국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완비했다고요? 설마 이게 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건가요? 미국이 해준 게 아니라. 저는 머리를 양손으로 쥐었습니다. 사진과 비디오, 기술 사양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 영상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한국 무기 앞에 줄을 서서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의 성능이 미국 제품과 견줄만 하다는 평가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서구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의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선진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만들어 대파는 그런 나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첨단 방산 기술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고 미국을 견제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왜 저를 한국에 보내려 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미국은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제가 챙겨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국 방위산업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저는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출국장에 앉아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손에는 한국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달간 준비한 자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일종의 불안감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어요. 이게 전부 과장이길 바랍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미국 국방부 전체가, 아니 서구 세계 전체가 아시아, 특히 한국을 너무 얕잡아봤던 거죠.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14시간의 긴 비행이, 그리고 그 끝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준 모양이에요. 하지만 이런 편안한 좌석도 제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륙 후 노트북을 펼쳐 준비해온 자료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K9 자주포의 기술 사양, KF-21 전투기의 개발 과정, 현무 미사일의 실전 배치 현황까지. 이 모든 것들이 분명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미국의 방위산업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놓인 미지의 세계처럼 광활하고 깊었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면 우리의 세계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방위산업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선전하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기술 발전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공항,
터미널의 웅장한 모습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디자인이 근사했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내는 곡선이 마치 파도처럼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탑승교를 지나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출입국 심사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유리문 같은 게이트가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이 그냥 통과하고 있었죠. 저도 다른 승객들을 따라 그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게이트에 서자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하더니 바로 통과시켰고 제 차례가 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에서 영어로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권을 스캐너에 올리자 카메라가 제 얼굴을 인식했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어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긴 줄, 까다로운 질문, 지문 등록 같은 절차가 없었죠. 얼굴 인식만으로 출입국 심사가 완료된 겁니다. 저는 놀라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워싱턴보다 낫잖아.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은빛 로봇이 다가왔어요. 이 로봇이 제 이름을 알고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마도 방금 전 출입국 시스템에서 제 정보를 받았나 봅니다.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로봇은 계속해서 저를 안내했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김태현 대령이 한 번 출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로봇을 따라 출구로 향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바닥 청소를 하는 로봇, 음식을 서빙하는 로봇, 심지어 수화물을 운반하는 자율주행 카트까지. 모든 게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었습니다. 출구에 도착하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단정한 슈트를 입은 그는 제가 다가가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펜서님, 안녕하세요. 김태현 대령입니다. 오늘 혼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태현 대령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미국 발음에 가까웠고 말의 속도나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그는 제 가방을 받아들고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동안 간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말했죠. 그가 가리킨 차량은 미래에서 온 듯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매끈한 선, 유리와 매끈한 표면,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수소전기 자율주행차입니다. 김태현 대령이 설명했어요. 서울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대령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차에 올라타자 차량이 스스로 출발했습니다. 소음도 거의 없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대부분이 조용한 전기차였어요. 소음과 매연이 없는 고속도로라니. 서울로 향하는 길, 전망대에서 도시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미래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죠. 빌딩 외벽은 모두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었고 건물들 사이로 푸른 공원과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김태현 대령의 안내를 받아 한국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건물은 미국 국방부처럼 웅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는 테이블이 없었어요. 대신 원형의 투명한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었고 주변에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태현 대령이 작은 장치를 조작하자 갑자기 공중에 3D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방위산업 현황을 보여주는 입체적인 그래프와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이라니.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홀로그램은 K9 자주포의 세부 구조를 보여주며 회전했고 해외에 수출된 현황이 지도 위에 표시되었습니다. 김태현 대령이 한국이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차분히 설명했어요. K9 자주포는 이미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등에 수출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주포의 성능은 기존의 미국이나 독일제 자주포를 능가합니다. 홀로그램이 바뀌어 KF-21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첨단 스텔스 기능과 인공지능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현무 시리즈도 소개됐습니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이어서 AI 드론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수백 대의 드론이 집단 지능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통계였습니다. 홀로그램이 세계 지도로 바뀌며 한국의 방산 수출 현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4위, 그 뒤를 독일, 영국,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자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회원국들, 우리의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대령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며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아시아는 서구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서구를 앞서가고 있었어요. 국방부 회의실을 나오면서 제 세계관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가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김태현 대령이 저를 별도의 화상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스펜서 씨, 지금부터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 마이클 스콥과 화상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도 참여하십니다. 화상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2개의 창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잘 아는 미국 국방부의 회의실이었습니다. 로버트도 보였죠. 다른 하나는 미국 국방부의 또 다른 회의실이었습니다. 마이클 스콧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잘 지내고 있나? 로버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곳이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마이클 스콧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어요. 데이비드 스펜서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담당이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니 기쁘게 생각합니다. 화상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대만 유사시 미국의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의 설명 중에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한국이 없으면 미군 작전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한국 없이는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다니요. 마이클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드론 기술, 사이버 방어 시스템,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이 대만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과 대공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는데 한국의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미 한국의 AI 전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공식별 AI가 미 공군의 방공 시스템보다 탐지율이 30% 높고 반응 속도는 2배 빠르다는 통계까지 공개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요? 세계 최강대국이?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는 일방적인 관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한다니요? 마이클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이제 군사기술 파트너입니다.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때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화상회의 내내 로버트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이런 현실의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스크린이 꺼진 후 저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평가절하했던 것처럼 어쩌면 모든 서구 국가들이 아시아에 대해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김태현 대령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있다고 했어요.
그곳에서 정미경 박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 박사는 한국의 미래 군사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태현 대령은 저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안내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더 많은 것을 보고 확인해야 했어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마저 필요로 할 정도로 발전했을까요? 연구원 입구에서 저희를 맞이한 정미경 박사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5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영어 역시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연구원 내부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스펜서 씨, 오늘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미래의 전쟁 대비 기술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드론 연구실이었어요. 커다란 실내 테스트장에서는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AI 군집 드론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드론들이 중앙 통제 없이도 서로 소통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 전투 체계였습니다. 한 대가 고장나면 다른 드론들이 즉시 그 역할을 대체했어요. 적의 방해 전파가 있어도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응한다고 합니다. 이미 수천 대 규모의 군집 드론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으로 안내받은 곳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완전 자율형 전투 로봇 연구실이었습니다. 두 다리로 걷는 인간형 로봇부터 네 발로 움직이는 경형 로봇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투 로봇들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로봇들이 이미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24시간 국경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은 완전히 이 로봇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원격 조종 로봇조차 제대로 실전 운용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전 자율형 로봇을 실전에 배치했다니요? 세 번째로 보여준 기술은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이었어요. 정 박사는 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이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어떤 해킹 시도도 즉시 감지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해독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우리 군 통신의 80%가 양자 통신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20%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안내받은 곳은 우주군사력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한국의 군사 위성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정 박사는 이 위성들이 실시간으로 지구를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위성은 1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갖추고 있어요. 24시간 지구 전역을 감시하며 특히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을 둘러본 후 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제가 본 것은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이 아직 상상만 하고 있는 기술들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기존 방식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미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연구원을 나오면서 정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스펜서 씨, 우리가 보여드린 것은 이미 실전 배치된 기술들 뿐입니다. 개발 중인 기술들은 보안상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그것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이대로라면 10년 후, 아니 5년 후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기를 반복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료들이 제 보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됐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로버트가 저를 맞이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데이비드, 정부 고위층에서 내 보고를 기다리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국방부 대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인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군 수뇌부, 그리고 여러 부처의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홀로그램 브리핑부터 시작해 AI 군집 드론, 자율형 전투 로봇, 양자 암호통신 시스템, 우주 군사력까지. 또한 미국조차 한국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이미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군사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제 보고를 마쳤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심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정말 그렇게 발전했다고? 우리가 알던 한국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과장된 것은 아닌가?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회의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데이비드의 보고는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와도 일치합니다. 사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주시해왔습니다만 그 속도와 깊이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대통령께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술 교류, 공동훈련, 방산 협력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며칠 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협력을 발표했어요. 뉴스에서는 이 발표가 과거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발표 다음 날 저는 로버트의 사무실로 호출됐습니다. 로버트는 문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네, 데이비드. 자네의 보고가 정부의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그러더니 로버트는 제 앞에 새 프로젝트 파일을 내려놓았어요. 자네가 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될 걸세. 한국과의 군사 협력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역할이야.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게 될 걸세.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버트의 사무실을 나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저는 우리가 아시아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그들의 혁신 정신, 도전 정신,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까지. 미국이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제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낸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김태현 대령과 악수를 나누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이제 우리가 배울 차례인가 봅니다. 그 말은 단지 상대방을 향한 공손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작은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였습니다. 세계 군사 질서를 바꿀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첫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현실이 이제는 명백한 진실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미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